예, 안녕하십니까. 청년 국가재정 마스터 클래스 네 번째 강의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가입니다.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세금을 인상하는 것과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 중에서 우리 경제에 더 적은 비용을 치르게 하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는 고 알베르토 알레시나 하버드대 교수가 동료 학자들하고 같이 진행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알베르토 알레시나 교수는 1978년부터 2014년까지 16개 선진국에서 있었던 200여 개의 긴축재정 사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가로축 같은 경우는 연도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GDP 대비 재정 적자를 1%를 줄일 경우를 만약에 정부 지출을 줄였을 경우 그게 파란색 라인으로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인상해서 줄였을 경우 이게 빨간색 라인으로 표시됐는데 1인당 GDP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요. 그 정책을 추진한 다음에 4년이 지난 시점을 봤을 때요. 정부 지출을 줄여서 GDP 대비 재정 적자를 1% 줄였을 경우에는 1인당 GDP가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인상한 경우에는요, 1인당 GDP가 약 2% 가까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 경제에는 똑같이 GDP 대비 재정 적자를 1% 줄이기 위해서는요,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세금을 인상하는 경우가 더 큰 비용을 치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민간 투자를 큰 폭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똑같이 가로축 같은 경우는 연도를 표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누적된 해당 민간 투자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파란색 라인은 정부 지출을 줄여서 GDP 대비 재정 적자를 1% 떨어뜨렸을 때 민간 투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요. 빨간색 선은 세금을 인상해서 GDP 대비 재정 적자를 1% 줄였을 때 민간 투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역시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경우에는 민간 투자가 4년 뒤에 원래 수준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대신 세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민간 투자가 오히려 최초 시점보다 약 4%나 가까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GDP 대비 재정 적자 1% 줄일 때 민간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를 하게 되고 이것이 1인당 GDP를 떨어뜨려서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우리 경제에 큰 비용을 치르게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정책 수단은 세금 인상보다는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 그것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우리 한국 경제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정부 지출에 대해서 일단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지출, 재정 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의무 지출인데요. 의무 지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법률에 따라서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요. 법령에 따라서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 지출과 이자 지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4대 연금, 기초연금 같은 복지 분야 법정 지출과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같이 지방 이전 재원, 그다음에 국채와 찰금 같은 것에 대한 이자 지출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에 의해서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규모도 정해지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없는 경직적인 지출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정부가 일정 부분 조정을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여지가 있는 지출은 재량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재정 지출 중에서 의무 지출을 제외한 것을 우리가 재량 지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정부 지출, 재정 지출에서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어느 정도 될까요? 이 그림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지금 우리 시점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는데 의무 지출이 전체 재정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 지출 같은 경우는요, 2015년에 전체 재정 지출에서 약 46% 정도가 의무 지출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약 54%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앞으로 이 표를 보시면요, 이것은 기획재정부의 중기 재정 지출 계획에 따라서 재정 지출이 어떻게 증가할지,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전망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2028년까지는요, 의무 지출이 연평균 5.7% 급증해가지고요, 결국은 2028년에 전체 재정 지출에서 의무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7%에 달할 정도로 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경직적이라서 정부가 줄일 수 없는 의무 지출의 비중이 커지는 것일까요? 의무 지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 지출에서 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복지성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 복지성 지출은 우리나라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구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서 은퇴자에 대한 그 복지성 지출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무 지출 비중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결국은 이 의무 지출에 대한 구조 조정이 없이는 정부가 재량 지출만 타이트하게 조임으로써 건전한 재정을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무 지출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부분을 구조 조정을 해서 줄일 수가 있을까요? 의무 지출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먼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국세 수입에서 약 19%는 지방교부세로 지방에 이전을 하고요, 21%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교육청에 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내국세 수입의 약 40%에 달하는 것을 지방에 이전해주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건전한 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세금을 인상한다 할지라도 세금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40%는 세출로 지방에 내려주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세금을 인상을 한다 할지라도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세에 자동적으로 연동돼서 결정이 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되는 부분은 학령인구, 현재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서요,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중등교육 지원을 위해서, 지방 초중등교육 지원을 위해서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여전히 내국세 수입에서 21%씩 꾸준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동일하게 계속 동일한 비율로 내려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 돈이 계속 쌓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좀 신축적으로 운영해서 필요한 다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해야지만 재정 건전성을 달성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방안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의무 지출을 구조 조정하는 것이고요. 의무 지출에서 우리가 구조 조정해야 될 것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받는 부분은 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의해서 우리가 좀 지금 기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내국세 수입의 21%씩 내려주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무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의무지출뿐만 아니라 재량지출까지 포함해서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할 때는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 체계적인 재정사업 평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실증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저출생 관련 현금성 재정 세제 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폐합을 해서 효과 평가를 토대로 소득이나 자녀 수별로 차등 지급하는 유럽의 방식 등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현금성 재정 지원, 세제 지원으로 난립하고 있는 예산 사용을 갖다가 성과 평가,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토대로 구조 조정을 하게 되면 정부 지출을 절감을 하는 동시에 오히려 재정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저출생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체계적인 재정사업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실질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이 관련 분야의 반발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국민의 혈세로 거둬들인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결국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인 정부 지출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방안만 가지고 재정 건전성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세금을 내는 것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출을 줄임으로써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때문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서 결국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 수는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없고 점점 은퇴자 수 늘어나게 되면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세금을 낼 사람이 있는데요. 세금을 낼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적게 거친 세금으로 아무리 정부 지출을 줄여도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원은 어떻게 발굴을 해야 될까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지금 조세 체계가 선진국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힌트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요. OECD 회원국들 중에서 IMF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1개 선진국의 국민 부담률 분포를 한국과 비교해서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국민 부담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사회보장기여금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4대 보험료 등에다가 납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친 것을 GDP로 나눈 비율이 국민부담률인데요. 이 국민부담률의 구조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빨간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점선으로 표시된 게 이 31개 선진국들의 국민 부담률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에 따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 세금별로 나눠줘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31개 선진국의 평균치보다 그래도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낮은 세금 항목은 두 가지 항목이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개인 소득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비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추가적인 세원을 발굴한다고 하면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개인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면세자 비율이 우리나라가 좀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면세자 비율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인소득세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일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소비세가 우리가 주요 선진국의 평균보다 낮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소비세, 이 중에서도 큰 폭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도 조정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우리가
선진국의 조세 구조를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참고 자료로, 세원 발굴이 필요할 경우에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국은 재정 건전성을 달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세금을 많이 걷고,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을 적게 하고, 이런 식으로 결국 재정 건전성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율을 굳이 올리지 않더라도 우리 경제가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면 세금은 자연스럽게 많이 거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 높게 되면요,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국민들이 내는 소득세가 많이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 기업들도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기업이 많은 이윤을 창출하게 되고 실적이 좋으면 기업이 내는 세금인 법인세도 많이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좋아서 개인들이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도 많이 하게 되니까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도 많이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근본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어떤 지표를 우리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지표는 잠재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무엇일까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요, 우리나라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최고치의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존재하는 생산 요소인 자본, 노동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지속적인 물가 상승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치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인 이 잠재 성장률,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잠재 성장률을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이 잠재 성장률이 안타깝게도 한국은행에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이 도표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5.0%였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부터 2026년에는 연평균 2.0%로 낮아졌고요. 앞으로 전망치를 보면 더 암울합니다. 2045년에서 49년에는 무려 0.6%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우리의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결국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는 노동력이 급감을 하는 것이 주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도 평균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우리가 아무리 세금을 많이 걷겠다고 세율을 인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개인도 소득이 낮아지고 기업도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세금이 많이 거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 시점이라도 정부가 걷어들이는 이 예산을 갖다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정책을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잠재 성장률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를 끌어올리는 정책을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노동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본 스톡을 늘리는 방안, 그러니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서 자본 스톡이 늘어나는 정책을 고려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 경제 노동 투입량과 자본 투입량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국의 규제, 생산성, 그다음 제도 같은 것을 총망라하는 것을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데, 이 총요소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노동력을 확충하는 정책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워낙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비혼 출산이 극도로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사실 청년들의 혼인율을 먼저 끌어올리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청년들의 혼인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양질의 직장을, 일자리를 공급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주택 보유율을 끌어올리고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정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은 첫 번째가 노인 연령을 갖다가 상향 조정하는 정책을 또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연령을 건강 수명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은퇴자들, 고령자분들에게 나가야 되는 복지 재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절감된 복지 재원을 갖다가요, 50세 이상 고령자를 재취업하는 데에다가 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고령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정책에다가 투입을 하는 방식을 우리가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령자 중에서 생산성이 뛰어난 분들이 기업에서 다시 일을 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복지 지출은 절감되고 또 개인 소득세는 걷어들일 수 있고 생산성이 높은 고령자들의 노동력이 확충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달성할 수가 있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결국은 불가피하게 단기적으로는 이민을 유치하는 정책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것이 뭔가 필수적인 정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미래의 경제 패권을 주도하는 인공지능 AI 산업에서 생산성이 높은 고학력 이민을 유치하기 위한 선진국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뒤처질 수 없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수 인재와 동반 가족 출입국 및 체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법무부의 신출입국 이민 정책 추진 방안도 발표가 최근에 돼서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톱티어 비자를 신설하겠다라는 방침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에 더해서 주거 안정, 자녀 교육, 사회 통합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역시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산성 높은 노동력 이민을 유치를 해서요, 우리 노동력도 확충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생산성 높은 이민자들은 더 많은 세금, 소득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어서 재정 건전성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자본 투입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으로는요, 첨단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러 지원 방안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2기가 관세를 인상하는 것과 동시에 법인세를 15%까지 인하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함으로써 지금 세계 다국적 기업들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조차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요, 국내 기업들의 공장 해외 이전을 막을 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으로 지금 중국을 떠나는 외국 첨단 기업들의 생산 기지를 한국으로 유치를 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활용해서 이런 기업들에게 투자세액을 공제해주는 정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기업과 외국 첨단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늘려서 국내에 생산 기지를 건설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국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요. 그럼 국내의 자본 스톡이 늘어나서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총 요소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교육지표 최근 자료에 따르면요, 한국 학생 1인당 대학교육이죠,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액이 OECD 평균의 66%에 불과하다라는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기존의 우리나라 정부 정책은 초중등 교육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대학 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첨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대학 교육의 질이 기술 발전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서 청년들의 생산성을 빠르게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고요. 이럴 때는 무엇보다도 잠재력이 있는 대학이나 학과를 선정해서 정부가 한정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육성을 해서 대학 교육의 질을 빠르게 향상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산학협력도 강화하는 정책,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벤처기업이나 청년들이 개발한 신기술을 빠르게 상업화할 수 있게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도 우리의 총요소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아이디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한정된 예산을 갖다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게 노동력을 확충하고
자본 투입량을 늘리고 총요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성장률을 끌어올려서 세수를 늘리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